자동차 회사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사실 2탄. 옛날에 전기차에 대한 또 썰을 좀 풀었던 영상이 1탄이고 이걸 2탄으로 하겠습니다. 정비성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제 채널을 구독하거나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저 새끼 갑자기 무슨 자동차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원래 하던 일이 자동차 회사에 있었고요. 그때 했던 일이 저런 거였어요. 팀장 이상급의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실무자였어요. 단순히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을 했었지 개인적인 기억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그 기억도 지금 점점 희미해집니다. 회사를 나온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제 혼자만 알고 그냥 뒤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경험이라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은 구글링이나 유튜브를 아무리 검색해봐도 정말 실질적인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각각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의 설계 단계부터 항상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거든요.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사실 요거를 따지지 않죠. 보통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성능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데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는 한 번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전 직장의 선 후배님들도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 새끼 저거 회사에서 있던 일 가지고 나불나불 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좀 특정한 모델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부품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식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실무의 업무 중에서는 솔직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이상 제가 말씀드려서도 안 되고 실제로 실무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저 새끼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그런 만큼 오늘 영상은 어렵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저런 식으로도 객관화해서 뭔가 지표를 낼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포인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엔진이 여기 두 개가 있죠. 어떤 엔진이 좋은 엔진일까요? 저는 하나가 딱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이거 사진만 봐서 무슨 엔진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어떤 기준으로 이 엔진을 부르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냐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서는 딱 봐도 저는 하나는 이상해요. 정답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아래쪽을 찍은 사진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가 좋은 차일까? 뭔가 밑에 커버가 있고 없고 뭐 비슷한데 예, 이것도 영상 마지막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어의 정의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저 오타가 아닙니다. REPARA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요거 영어로 시리얼 라이프라는 말 쓰는데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쉽게 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다. 부품의 탈거 장착이 쉬워야 되겠죠. 진단이 쉬워야 됩니다. 어떤 부품이 고장났는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정비가 편하면 뭐예요?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그거는 정비성이 안 좋은 거죠. 뭐 소비자가 부품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정비 기술 자료, 정비 매뉴얼 같은 거 뭐 공개를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법적으로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약간 애매하게 걸쳐져 있어가지고 지금 협력 업체에만 공개하냐 마냐 좀 복잡해요. 어쨌든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했던 업무. 정비성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DIY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밌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정비소 입고되는 순간 후드 한번 여는 순간 공임을 지불하고 나와야 됩니다.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DIY를 하려면은 작업이 쉬워야 돼요. 일반인은 매일매일 정비는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해까지는 다 해놓고 나중에 조류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DIY 다이 하려다 다이 한다라는 말이. 두 번째는 제조사의 의무도 있습니다. 차를 팔아놓고 모든 수리비를 고객이 다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기간, 일정 마일리지 내에 보증 수리를 해주죠. 그 기간 내에 고장나면 제조사의 비용으로 차를 고쳐주잖아요. 또 리콜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조사가 제조사의 돈으로 고쳐줘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만약에 직영 사업소만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내부 거래니까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사실 협력 업체에서 대다수를 작업합니다. 고객이 내지 않는 돈을 협력 업체가 알아서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협력 업체가 작업을 하면은 그 공임 작업 시간만큼의 금액을
회사가 협력 업체한테 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총 10만 대의 뭐 엔진 센서 불량 뭐 잘못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리콜을 하기로 했다. 시간당 공임을 뭐 대충 뭐 8만 원 정도를 일단 가정을 하고요. 자, 제조사의 공임 부담은 얼마나 될까? 만약에 정비성이 안 좋아. 그래서 센서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서 엔진을 내려야 된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진짜. 작업시간 보통 8시간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조사가 부담해야 될 공임 비용만 640억. 그런데 설계 단계부터 센서를 그냥 엔진 안 내리고 그냥 손을 쑥 넣어가지고 탁 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으면은 1시간 이내로 작업 가능하죠. 이때는 80억. 그 설계 단계에서 얼마나 정비성을 고려했냐 여부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560억이나 난다. 이거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미래지향적인 회사의 좀 철학, 종합적인 고객 만족 DIY를 해봤는데 너무 잘 돼 있다. 그러면은 다음 차를 또 구매할 때도 그 브랜드에 또 충성심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절대로 이 회사 차 안 산다. 자,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정비성만 따져서 차를 설계를 해서도 안 될 일이죠. 공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 결정의 단계에는 이렇게 만들면 좋지만은 비용이 너무 올라가. 뭐 성능이 안 돼. 그럼 상품성이 떨어져. 환경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 담당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치고받고 싸운다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기우느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철학. 자, 실제 이 차량의 정비성을 제가 한번 점수를 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차는 제가 한 5년 정도 소유했던 제 차예요. 지금 없는데 팔기 전에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지금 보실 항목이 실제로 현업에서 이렇게 러프하게 하진 않아요. 훨씬 더 많은 항목, 그리고 차를 띄워가지고 밑에서 보는 항목도 굉장히 많은데 대략적으로 이런 걸 많이 보는구나 라는 그런 소개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대다수의 정비성 항목들은 엔진 후드를 열면은 많이 보이죠. 저는 사실 중고차를 살 때 인터넷으로 엔진룸 사진부터 이렇게 봐요. 근데 이런 정비는 집에서 나 혼자도 할 수 있겠구나. 저거는 도대체 부품이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의 정비성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상당히 정비성이 좋은 차입니다. 이 차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정비성이라는 거는 몇 가지 또 카테고리가 나뉘어요. 고객이 직접 DIY 할 수 있는 난이도에 대한 부품도 있고요. 고객이 하기엔 좀 어렵지만은 정비사는 주기적으로 만져야 될 부품 항목들도 있고,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나 엔진 오일 뭐 이런 거는 사실 시간과 마일리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교체를 하도록 안내를 하죠. 근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갈아라라고는 하지 않지만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해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좀 교체가 요하는 부품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스펜션이나 배터리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그런 걸 좀 뭉쳐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이 배터리 교체는 만점이죠. 만점. 배터리가 저기 윈드실드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차들도 있어요. 이게 위쪽 Z축으로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어서 빼야 되거든요. 샤츠에 터미널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쇼트가 날 경우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레이다운 너트라고 그러죠. 요것만 풀러가지고 바로 이렇게 뺄 수 있도록 만든 설계가 최고죠. 그리고 다주 당연한 거지만 플러스 단자 커버에 플러스 표시가 써져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지금부터 많이 말씀드릴 텐데 회사에서 정비성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자꾸 안 해주면은 설계 담당자들은 저 표시를 뺍니다. 왜? 저거 빼면서 몇 원이라도 아끼거든요. 그래서 CR이라고 그러죠. 코스트 리덕션을 한다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자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렇게 제대로 얘기를 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헤드라이트 벌브 교체를 하는데 헤드라이트를 통째로 빼내야 된다. 최악이죠. 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법적으로 헤드라이트는 빔 각도를 조절해야 되죠. 당연히 헤드라이트를 탈거하지 않고 바로 접근을 해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점은 못 주겠어요. 왜냐하면 제 손이 좀 크거든요. 안 들어가. 저는 제 차 벌브 갈 때는 그 헤드라이트를 그냥 이렇게 떼냈거든요. 그래도 가능하다. 이거 4점 주겠습니다. 리어 뒤쪽 벌브. 요즘에는 LED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LED는 기본적으로 교체성을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통으로 교체를 좀 비싸긴 하죠. 벌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DIY로도 교체가 쉬워야 돼요. 트렁크 안쪽에 벌브 교체를 위한 뚜껑을 마련해 놓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벌브 교체하려면은 저쪽 트림을 상당 부분 걷어내야 되죠. 요거는 5점 만점에 1점 주겠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 또 나오는데 와이퍼 블레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교체가 쉬워야 된다는 말을 회사 내에서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설계하는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설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설계를 좀 바꾸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범용으로 나오는 와이퍼 블레이드 탈착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어컨 필터, 실내 캐빈 필터 정비를 받으러 들어오면은 무조건 대부분 한 번씩 교체를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회사의 담당자로 있으면서 사실 디테일하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저 회사에서 고소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는 철학이 또 들어가요. 철학. SM7 옛날에 닛산에 설계한 차죠. 일본 차들의 특징은 어려운 거는 괜찮다라고 약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정비를 한 이후에 결과물이 좋으면 인정해주는 그런 좀 철학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닛산. 그런데 약간 유럽 스타일은 뭐냐면은 어려우면 안 된다. 일단은 쉬워야 된다. 고객이 저 에어컨 필터를 갈 때 공구도 써서는 안 된다. 맨손으로 빼고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유럽 스타일의 철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럽 중에서도 뭐 다 아시겠죠. 특정 국가죠. 우리나라 고객의 성향은 약간 저 닛산 설계 쪽인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에어컨 필터 교체하려면은 글로브 박스를 탈거를 해야 돼요. 볼트를 4개 정도로 한번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글로브 박스가 툭 나오고 그 안쪽에 보면은 에어컨 필터가 이렇게 꽂히게 돼 있죠. 무조건 쉬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구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 룰에는 위배가 되죠. 그리고 시간도 조금 걸려요. 교체하는데 이거 풀러야 되고 당겨야 되고 또 다시 또 껴 넣어야 되고 글로브 박스를. 그런데 결과물 하나만큼은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가 없어. 너무 깔끔하게 작업이 되죠. 반면에 이 방식이 아니라 센터 콘솔 저 안쪽에 가운데에 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공구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근데 작업이 좀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넣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것도 또 나오고 하고 하니까 제 경험에는 저는 두 가지 철학에 대한 그런 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개취는 사실 이런 닛산 타입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완벽한 작업이 될 수 있는 저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저 개취로 그냥 5점 주겠습니다. 워셔액 밑에 사진이 좀 잘렸는데 여기 워셔액 표시가 있어야 돼요. 냉각수를 저기다 넣는다든지 워셔액을 엔진 오일 뚜껑 열고 붓는다든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뚜껑에다가 정확하게 마킹을 해놔라. 그 표기가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저 이것도 5점 주겠습니다. 냉각수죠. 냉각액이라고 딱 써놨네. 예. 누가 봐도 저기다 냉각수 넣으면 돼. 그리고 뭐 잘해놨어요. 맥스 민 얼마나 냉각수를 넣어야 되냐. 맥스 민 저렇게 써져 있죠. 저것도 당연한 거지만은 저거 빼먹은 차들 은근히 많습니다. 소비자는 모르는 거예요. 매뉴얼에 어떻게 맞추는지 써져 있는 차도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자 냉각수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 타입을 전혀 써놓지 않았죠. 당연히 오너스 매뉴얼 보면은 써져 있을 거예요. 정품 냉각수만 쓰시오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타입이 써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오너스 매뉴얼은 접근성이 일단 떨어집니다. 딱 후드 열고 뚜껑에 써져 있는 게 베스트예요. 4점 주겠습니다. 브레이크 액이죠. 맥스 민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use only .3 정확하게 써놨잖아. 이거 5점 줘야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스티어링 오일이죠. 핫콜드 맥스민 다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타입을 넣어야 되는지는 써져 있지 않다. 자, 순정 파워 스티어링 액을 사용하세요. 부품을 팔아먹으려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저렇게 쏘는 게 최고인데 순정만 써야 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순정을 쓰십시오. 이런 거 써놓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밑에 정확하게 어떤 타입의 스티어링 오일인지를 좀 써놔야 되지 않냐. 얘도 4점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 냉매. 뭐 접근성은 전혀 문제가 없죠. 얘도 아무런 설명이 없어. 그냥 인아웃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뭐 얘도 4점. 엔진 오일 이거 딥스틱이라 그러는데 저걸 꽂아서 엔진 오일의 점도 그리고 양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상식적으로 양쪽에 볼록볼록한 저 가운데 정도 오는 걸로 맞춰서 넣으면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만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저는 기준을 좀 더 높게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회사들은 저 안에 눈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금 하나가 몇 미리리터인지도 계산이 돼 있는 차들도 있어요. 고객이든 정비사든 엔진 오일을 빼고 새 걸 하나 부었어. 그리고 시동 좀 걸어놨다가 다시 끄고 좀 가라앉힌 다음에 딥스틱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정량보다 눈금 5칸 정도가 적어. 그러면 얼마를 더 넣어야 돼? 경험이 많은 정비사분들은 알죠. 아, 이때는 이 정도 더 넣으면 돼. 그럼 딱 맞아요. 그런데 일반 사용자들은 모르죠. 얼마 더 넣어야 돼? 일단 좀 때려봐. 그래가지고 뭐 반 통을 더 넣었더니 오버가 돼버렸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어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게 눈금마다 몇 밀리리터 정도씩 넣으면은 한 눈금이 올라간다라고 안내가 된 차들도 있어요. 물론 저기에 써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매뉴얼에 그게 써져 있는 차들이 있어요. 또 제가 너무 기대치가 좀 높은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는 5점 만점에 4.5점 주겠습니다. 미션 오일 딥 스틱이죠. 제가 자동 5단 미션인데 요즘에 뭐 CVT도 많이 쓰고 뭐 DCT도 많이 쓰고 어쨌든 오일은 다 들어가요. 근데 제조사에서는 트랜스미션 오일을 무교환 정책으로 많이 안내를 합니다. 자동차가 폐차장 갈 때까지 현실적으로 오일을 교환하지 않아도 성능을 보장한다는 얘기죠. 이건 인정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차 떠가지고 밑에서 보면은 오일 드레인 플러그도 있고 위쪽으로 뭐 오버플로우 방식도 어쨌든 레벨링하는 뭐 포트도 있고 그런 거 왜 만들어 놨어? 오일 교환할 필요가 없는데. 할 필요가 있죠. 해야 될 경우가 있죠. 뭐 사고가 났다든지 미션을 교환한다든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교환 안 해도 오케이라고 쳐요. 하지만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오일을 넣거나 빼거나 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좀 추세는 뭐냐면은 미션 오일을 확인할 수 있는 딥스틱 그 포트 자체를 많이 삭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저걸 굳이 빼가지고 오일 점도를 확인을 해야 되냐, 양을. 회사의 정책은 이해를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정비를 위해서는 저 딥스틱 포트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차는 있으니까 뭐 만점을 주고 싶지만 아까 엔진 오일 딥스틱과 비슷한 논점으로 보면 뭐 칸마다 몇 미리를 더 넣어야 되냐라는 안내 문구가 없죠. 하지만 이건 만점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션 오일 주입 레벨링하는 방법은 엔진 오일이랑 좀 달라요. 미션 내부에 열을 올려가지고 그 열에 의한 오일의 팽창을 계산해서 밑에서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만점. 요거 대표적인 DIY 할 수 있는 분야죠. 휠 타이어 교체. 펑크 나면 노상에서 교체할 수 있어야죠. 타이어 펑크가 안 났더라도 공기압 DIY로 시가츠 꽂아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그때 공기압을 얼마나 넣어야 되냐 당연히 써져 있어야죠. PSI 기준으로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 뭐 32, 32, 29, 32 이 정도. 스페어 타이어는 좀 작은 걸 넣어 놓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나 처음 알았네. 저거 작은 타이어는 공기압을 오지게 때려 넣는구나. 60까지 때려 넣고. 자,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그 타이어를 교체하려면 차를 들어야 되잖아요. 공구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잭이라 그러죠. 요즘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안 넣죠. 옛날에는 풀 사이즈 똑같은 타이어를 하나 더 줬잖아요. 그러다가 저거 너무 무겁다. 연비도 올려야 되고 뭐 단가도 좀 내려야 되고 어쨌든 그런 거 하려다 보니까 타이어를 얇은 걸 넣어주기 시작해서 템포럴 타이어라 그러죠. 아까 여기 보셨던 여기 그거 있잖아요. 스페어 타이어는 작은 거 넣어놨다고요. 바로 교체해놓고 정비소까지만 갈 수 있는 작은 타이어를 넣어 놓다가 요즘에는 그것조차 안 넣어주는 트렌드죠. 임시 수리 키트 약통 같은 거 여기서 액 쫙 싸가지고 순간적으로만 이렇게 좀 봉합해 놓고 바로 수리점 가가지고 액 한번 확 싸버리면은 액이 그 안에서 굳지를 않고 그냥 일이 더 커진다고. 그래서 저는 풀 사이즈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좋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뭐 보험회사 부르면 바로 와가지고 바로 빵꾸 떼어주는데 뭐 저런 걸 치고 다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펑크라는 게 이렇게 하나 뿍 찔려가지고 못에 박혀가지고 펑크 난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수리가 되는데 파스라 그러죠. 이렇게 찢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수리를 하지 못합니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타이어를 교체하려면 자동차를 리프팅 해야 되죠. 리프팅 포인트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겠지만 저 리프팅 포인트가 불분명한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사들도 헷갈려. 이거 어디다 차를 대라는 거야 이거. 그런 차들이 있어요. 요즘에 또 특히나 SUV 같은 거 도어 스텝 같은 거 달잖아. 액세서리로. 이거 리프팅 그 고무 발 댈 데가 어디라는 거야. 잠깐만 저기인 것 같긴 한데 저게 발이 들어가? 왜냐하면 그 도어스텝에 걸려가지고 정말 당연한 거지만은 저 체킹 포인트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 체킹 포인트를 그냥 대충 이런데 체킹하면 차 안 넘어지겠지 대충 찍은 게 아니에요. 저 설계에서 정확하게 무게 밸런스 맞추고 그리고 우그러지지 않도록 차체 중량을 버틸 수 있도록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찍는다고. 그러니까 저것도 어쨌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 노치 사이에 삼각형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누가 봐도 여기다가 체킹을 하라는 거는 인간이라면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만점 주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엔진 커버 후드를 열고 엔진 수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엔진 커버를 떼내야 돼요. 굉장히 빈도가 많은 작업이죠. 볼트로 저렇게 4개가 딱딱딱 박혀 있으면은
볼트 푸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볼트 푸는 시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모든 정비를 할 때마다 저거를 푸는 시간을 다 더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저렇게 볼팅을 하진 않아요. 보통 두둑 들어내면 바로 빠지도록. 요거는 5점 만점에 뭐 좀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네요. 빵점 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빵점 주겠습니다. 엔진오일 주입 많이 하는 작업이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저 뚜껑을 딱 열고 흘러 넘치지 않도록 깔때기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잘 넣을 거예요. 하지만 깔때기 없이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확 이렇게 부었다가 하면서 저 안쪽으로 막 흘러 들어가. 그래서 엔진오일 주입구는 항상 조금 흐르더라도 받쳐줄 수 있는 퍼넬 타입, 이 깔때기 타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설계죠.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빵점 주겠습니다. 빵점 줄 수밖에 없죠. 어떤 타입의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는지 뭐 맷W, 맷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차의 어느 부분에도 써져 있지 않아요. 제주사 입장에서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차의 엔진 오일 스펙은 바꿀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스티커를 딱 붙여놓으면 그걸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뭐 옛날에 제가 찾던 차 중에 하여튼 벤츠 그 차 있었는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써져 있어요. 맷더블 맷공 넣으라고. 그 차는 또 뭔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게 딱 정확하게 써져 있는 게 당연히 좋죠.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거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할 텐데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부품 중에 알터네이터, 그리고 알터네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벨트, 그리고 벨트 텐셔너, 그리고 좀 워터 펌프 이쪽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륜구동 자동차일 경우에는 항상 오른쪽 멤버와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일반인들이 딱 보면은 이거는 엔진을 내려야 되겠네요 라고 무조건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비사들은 엔진 내리는 일은 최대한 피하고 싶죠. 엔진을 내리지 않고 알터네이터 교환, 벨트 교환, 뭐 텐셔너 교환, 뭐 워터 펌프 교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너무 좁아서 그 작업이 어렵더라도 엔진을 내리지 않고 마운팅을 몇 개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엔진을 살짝만 이렇게 이격을 시킨 다음에 작업이 돼도 사실 오케이 사인이 날아가요. 솔직히 요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엔지니어링을 한 차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엔진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차는 어쨌든 좀 빡세긴 하지만은 그래도 마운팅을 어느 정도 좀 이격시켜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점 만점에 3.5점 주겠습니다. 엔진 흡기 에어필터죠. 또 대표적인 DIY 항목이죠. 공구 필요 없이 쉽게 작업이 되도록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클립 형식으로 손으로 딱딱 제끼면은 에어컨 필터를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점. 트로틀 밸브 교체도 뭐 간혹 있습니다만 보통 저거를 빼야 되는 이유 중에 99%는 청소하려고 저걸 빼내죠. 앞에 주름간을 이렇게 빼내죠. 청소하고 이제 뭐 이슈 학습해서 RPM도 떨어뜨리죠. 어쨌든 굉장히 다빈도 작업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접근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만점. 그 다음에 뭐 실내로 들어오면은 A필러 액세서리 장착하면 A필러 뜯는 일은 굉장히 많죠. 블랙박스 단다든지 A필러 쪽으로 통해가지고 전원 넣거나 뭐 커넥터 연결을 많이 하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이게 과연 빠지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안 빠지는 차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도 또 빠지긴 빠지지 당연히. 그런데 안에 클립이 다 망가져 있다든지 그럴 때마다 클립을 교체를 해서 또 껴 넣어야 되는데 물론 교체해서 껴 넣으면 되긴 하지만 베스트는 클립 교체하지 않고도 빠지고 장착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도 요 설계한 사람들의 또 할 말은 있을 거예요. 실내 잡소리 때문에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클립 이제 더 이상 못 쓴다고. 완전히 꽉 물리는 클립 써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담당자들이 그 조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잡소리가 좀 나도 쉽게 빠지는 타입이 좋더라. 액세서리 많이 달면은 또 도어 트림 같은 것도 많이 뗍니다. 네,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게 빠지는 게 맞아 또 정도로 안 빠지는 도어트림도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잘 빠지죠. 네, 볼트도 딱딱 돼 있고 요즘엔 좀 덜 해요. 유니버셜 사이즈로 나온 오디오가 장착된 차는 아니에요. 디자인이 된 오디오 유닛이 들어갔죠. 하지만 액세서리를 단다든지 내비를 단다든지 뭐 이런 액세서리 장착 작업이 워낙 저 센터 콘솔 위주로 많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저기가 탈거가 어려우면은 작업자나 DIY 하시는 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메인 유닛을 이렇게 빼내는 것보다 빼내기 전에 트림 쫄대를 빼내는 작업이에요. 빼다가 부러지면은 정말 국산차는 사실 부품이 얼마 안 비싸니까 그냥 가서 사오면 되는데 그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 쫄대 하나가 엄청 비싸다고. 그런 것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퓨즈 위치별로 어떤 퓨즈 어떤 시스템에 해당하는 퓨즈인지가 설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잡아서 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옆에 전용 홀더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설명 제대로 안 돼 있는 차들도 꽤 있어요. 보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차들이 있다고. 실제로 정비성을 평가할 때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봐요. 특히 차 밑에서 실내에 들어가는 유닛도 많이 봐야 되고 되게 많은데 그걸 제가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 누구나 봐도 당연한 것만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뭐 일을 하면서 이래저래 봤던 차 중에 최악의 정비성을 가지고 있던 차가 있습니다. 특정 모델을 찍고 싶진 않아요. 디젤 특히 유로 6로 넘어가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물론 회사에서는 투자를 해서 유로 6의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었죠. 그 유레아 탱크 넣고 뭐 요소수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엔진룸을 딱 열어보면은 과연 정비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고칠 수 있을까? 예전에 디젤 엔진보다 너무너무 복잡해졌어. 유로 6 엔진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야 이거 무슨 로켓 엔진 파이프 지나가는 거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야,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디젤 차량은 승용차 시장이 완전히 죽었죠. 반대로 제가 경험해본 정비성 최고의 차는 뭐냐. 제가 약 1년 반 정도 소유했던 미친 차인데 M1008 뭐 K30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미 군용 트럭입니다. 불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미 공군에서 쓰다가 몇 분 돌다가 결국에 저도 1년 반 정도 소유를 했던 차예요. 전자장치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전자장치가 뭐 있었나? 그러니까 전기장치도 있지 당연히. 근데 전자 컨트롤러 굳이 따지자면은 그 시동 걸 때 예열할 때 그 타임 딜레이 걸어주는 그 정도. 그만큼 기계식이에요. 모든 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메타 하나만 있으면은 전자장치는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비가 진단도 쉽고 정비도 쉽고. 근데 한 가지 좀 어려운 거는 뭐였냐면은 차가 너무 높아. 군납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군납의 조건 중에 군 차량 정비사들을 위한 정비 매뉴얼, 부품 시스템별로의 구조 설명 이런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근데 지금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정비 매뉴얼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습니다. 차체가 높기 때문에 밑에 기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타터 모터를 가는 장면이거든요. 1년 반 동안 차를 고치기만 하다가 나중에 질려가지고 결국에는 지인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정비성이 무조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쉐보레 군용 트럭을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 차는 지금 아주 특수한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신차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환경 규제 때문에 그렇죠. 요즘 트렌드는 약간 정비성에 대한 중요도는 약간 좀 가벼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문제도 있고 제조 단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DIY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 이유가 전자적인 컨트롤하는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품들은 그 멀티미터가 뭐예요? 제조사만 가지고 있는 진단기로만 진단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런 진단을 한다고 쳐.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부품 하나를 갈질 않아요. 좀 비싼 어셈블리를 교체를 하더라도 통째로 갈아버리는 수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정비성에 대한 중요도는 조금 가벼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정비성이 좋지 않으면은 고객도 외면하는 거고 제조사가 부담해야 될 보증 비용 그리고 리콜 같은 거 한번 터지면은 와장창 그냥 정비성이 좋은 차를 사야 됩니다. 뭐 차를 볼 때 무조건 이걸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런 트렌드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난 이런 차가 좋더라라는 거를 그냥 디자인, 브랜드, 휘발유나 디젤이냐, 몇 마력이냐 이런 것만 사실 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잖아. 이 차는 딱 보니까 이쪽에 정비성이 별로 안 좋네. 그리고 차 좀 알아보다. 실제 정비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정답 알려주고 가야죠. 자, 정비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엔진 중에 좋은 엔진은 오른쪽 엔진입니다. 현업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무슨 엔진이네 딱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비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일 필터가 왼쪽 엔진 보세요. 가운데 뚝 박혀 있죠. 저렇게 되어 있으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오일 필터 빼는 렌치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풀었다고 해도 오일 필터를 빼낼 때 오일이 흘러요. 주변에 더러워지지 않게 받쳐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특수 공구 비슷한 컵 같은 거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 작업이 좀 되는 상황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엔진 언더커버가 있는데 뭐 정비를 받기 위해서 차를 리프트에 띄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엔진 밑에서 뭘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때마다 저거를 다 풀러내야 돼요. 밑에 커버가 없죠. 엔진 언더커버가 없죠. 좋아. 근데 제조사에서는 요즘에 저렇게 잘 안 만들려고 그러죠. 왜? 미관도 그렇고 밑에 공기 저항도 그렇고 뭐 밑에 이물질이 튀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밑에를 뭔가 커버를 하려 그래. 두 가지를 대부분 만족시켰죠. 100%는 아니지만 뚜껑들이 있습니다. 뭐 아마도 저게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냉각수 냉각수 아닌 것 같다. 하나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액체류들을 드레인할 수 있는 구멍을 세 가지를 뚫어 놓은 거죠. 커버도 달고 작업의 편의성도 높게. 그리고 정말 구멍만 저거 커버만 볼트 하나 뜩 해가지고 하면은 드레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워낙 유튜브를 아무리 쳐봐도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총대 메고 한번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실제로 차를 보면서 또 영상을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2024년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공들여 파파였습니다. 찍은 것만 1시간 11분을 찍었네. 편집하면 얼마나 나올까 이거.